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우리 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시험 기출 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항상 매년 우리 객관식 수업 때 또는 이제 1차 파이널 수업 때 마지막에 당부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임박할수록 점점 더 이 시험을 응시하러 가기가 두려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그냥 연습서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된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 봐야지라고 타협하기 쉽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1월달, 2월달 가까워지면서 각 학원별 뭐 전공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따로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점점 이제 이번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많이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1, 2, 3교시에 대해서 문제를 쭉 풀어나가서 점수를 얻어오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이제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 계속해서 2차, 동차 준비하시면 되고 설령 이번에 좀 결과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1차를 준비하거나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년 정도의 시간을 준비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과목별로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제시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기초가 부족하니까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공부는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좀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등등의 훈련이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이번에는 결과가 좋지 않아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연습서 공부를 2차생과 똑같이 준비해도 괜찮은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미 들어가신 것만으로도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점 먼저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그런 어떤 중압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 못해서 타협을 하게 되어서 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자기의 관성으로 남지 않게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25년도 재무회계 1차 시험 관련돼서 이제 문제 각각에 대해서 풀이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의 난이도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 1차 시험에 대해서 계속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2차 동차를 준비하실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1차 시험 진행되고 나면은 저도 이제 그 당일날 저녁에 시험지 이렇게 풀어보면서 관련해서 난이도라든가 문제 구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매년 해설 강의 촬영하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올해 이번 25년도 재무회계 시험 같은 경우 이번에 뭐 10분 시간도 늘어나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변경된 시험 제도로 1차 시험이 진행이 됐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시험 난이도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앞서 1, 2교시나 뭐 원가나 정보회계 등등 다른 과목과 함께 시험을 보는 것과 재무회계 한 과목만 보는 것과는 좀 별개일 수 있겠으나 이 재무회계만 놓고 본다면 상중하로 따졌을 때 25년도 시험의 난이도는 중 정도 된다. 그러니까 딱 제일 표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뭐 어렵다 쉽다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모호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전에 1차 해설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제가 매년 1차 시험에 대해서 해설 영상 찍을 때 22년도 시험 그러니까 22년도에 우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어떤 난이도의 어렵고 쉬움을 나누는 표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보다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요. 22년보다 쉬우면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24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시험보다 더 쉬웠고 그 전해인 23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22년도 시험을 제가 항상 표준으로 보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25년도 시험이 중 그러니까 표준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번의 난이도가 22년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랑 유사하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이따 보겠지만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에서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5년도 시험이 22년도와 비슷하게 한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표준 정도의 난이도 한 이 정도가 보통 우리가 1차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렵지도 특별히 쉽지도 않은 적당한 난이도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정도의 다른 1차 시험하고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실제로 제가 푸는 거 말고 실제 그 당일날 2월 23일날 당일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보신 1차생분들 뭐 초시생분도 있을 것이고 제시 이상인 분들도 있을 텐데 시험을 보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땠느냐 체감 난이도가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올해 시험만큼 체감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편의상 그냥 상위권 하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본 분들 못 본 분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이전에 23년도나 24년도는 잘 본 분들이나 못 본 분들이나 체감하는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거의 비슷했어요. 예를 들면 23년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상위권인 분들은 어려웠다. 근데 어려웠는데 내가 잘 본 거고 하위권인 분들은 어려워서 못 봤다라고 둘 다 똑같이 어렵다라고 느꼈고 작년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학생분들도 쉬었다라고 느꼈고 하위권 분들도 쉬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쉬었는데 내가 뭐 이런저런 실수를 하거나 해서 점수가 낮았을 뿐이지 시험이 어렵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은 전부 어렵게 느끼고 쉬운 시험은 다 쉽게 느꼈다라는 건데 올해는 이 체감하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잘 보신 분들은 그냥 평이했다, 적당했다라고 느끼신 반면에 좀 못 보신 분들 중에서 이번도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으로 이 시험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체감 난이도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이 시험의 체감 난이도를 가르게 하는 부분이 있었느냐. 특히나 이 중에서 이제 뭐 잘 보신 분들이야 계속해서 그 방법대로 2차 동차도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이번엔 좀 결과가 아쉬운 분들, 점수가 좀 낮았던 분들은 계속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번에 점수가 낮았는지의 명확한 원인을 진단을 해야 그래야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식, 해결 방안으로 그 다음 시험에서는 실력이 높아지게 될 거잖아요. 항상 내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 방식의 출발점인데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으면은 당연히 개선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랬을 때 이번에 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내가 결과가 안 좋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이번 시험이 왜 어렵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어떤 주제의 다양성, 소위 우리 커버리지라 부르는 지역적인 주제가 많아서 이번 시험이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시면 지금 우리 1번부터 35번까지 참고로 이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린 문제지 해설지 보시면 되고 1형 기준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1형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4문제 정도를 우리가 예시로 선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역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 기준을 우리 기출 베스트 객관식 1차 교재죠. 전부 다 푸는 교재인데 이 기배에 없는 문제라고 한번 지역적인 주제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기 없는 주제는 이렇게 4가지 주제 정도라고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중에서도 32번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 대가의 개념 자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 조건부 대가에 이게 취득일에 존재한 사건인지에 대한 표현을 직접 주지 않고 어떤 다른 사례를 통해서 추론을 요구했다라는 점에서 이걸 일단 지역으로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면 17번, 21번, 32번, 35번 이런 내용들이 통상 일반적인 기출 베스트 교재에는 있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연습서 공부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몇 문제입니까? 4문제죠. 그러면 35문제 중에 4문제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요 매년 나왔어요. 매년.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와서 한 5, 6문제 이거보다 조금 덜 나와서 2, 3문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이 지역적인 문제 한 5문제 안팎되는 여기가 매년의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쉽고 어렵다라는 느낌에서의 체감 난이도의 차이를 낳게 하느냐 여기라는 여기. 자, 제가 여기 지금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몇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보시면 5번, 7번, 11번, 13, 14, 15번, 28번, 34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자, 변별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변별력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구분하는 그런 문제를 변별력 있는 문제다라고 부르죠. 1차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 또 하는 방식,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22년도를 표준이라고 했느냐, 그 22년도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제가 표시해드린 이 변별력이라 해당하는 문제들이 같은 문제를 풀어도 평소에 정확히 공부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걸 맞추고 못 맞추고도 달라지겠으나 이걸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빨리 푸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손을 못 대거나 뒤에 원가나 정부에게 문제에 손을 못 대면은 그러면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번 시험 그냥 적당한 난이도였냐고 느꼈냐면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좀 더 계산 과정을 생략해서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문제 구조에 대한 원리를 평소에 훈련을 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널에 강조드렸던 뭐 스텝 2에 해당하는 그런 숙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의 문제를 똑같이 풀어도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아껴서 이런 새로운 문제들에도 내가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시험을 잘 보는 가장 정확한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1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 이제 올해부터 25년도부터 2차 시험에 고급 회계가 따로 응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 1차 시험에서 고급 회계가 어떤 자료의 양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런 문제들을 내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꼼꼼하게 읽어서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려면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순서는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커버리지도 넓히면서 지엽적인 주제도 챙기고 하는 것이지, 순서로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즉 어떤 뭐 연습서를 꼭 해야만 이런 식의 1차 시험 대비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습서를 공부한다, 당연히 좋은 거죠. 공부는 항상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연습서를 공부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훈련,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뭐 객관식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훈련을 잘한다 그러면은 고득점일 수 있는 것이겠죠. 항상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결과가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문제여서 이번에 점수가 낮았을까, 내가 다시 다음에 공부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떤 원인을 해결해야 더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면서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특히나 이제 그 중반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문제의 특성, 구조,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에서의 계산 내역을 훨씬 더 단축시켜야 하는구나, 평소에 문제 풀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평가랑 어떤 문제들이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첨부드린, 제가 일강 온라인 파일에다 첨부 파일로 올려드린 문제지와 해설지 파일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설 강의에서 풀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 우리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 1:1 상담실 게시판에다가 질문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먼저 말문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관련해서 재무제표 표시, 그 중에서도 유동 비유동에 대한 구분이죠. 재무제표 표시니까 BS, IS에 대한 관련된 표시 규칙에 대한 기준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BS에서는 유동 비유동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마까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이제 1번이죠. 그러니까 1번이라서 가와 나 두 가지 선지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가 지문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유동과 비유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12월 31일 보고기간 말이지 발행 승인일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충당부채 단어에서 많이 보는 건데,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날짜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보고기간 말이 지났어도 아직 발행 승인일 전이면 이 사이에 알게 된 내용들은 일부 수정이 가능한데 그런 걸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금 이 가의 내용을 보시면 기말 이전에 장기차 임약정의 약정 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약정 요건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내가 채권, 그러니까 다시 차입을 해서 대출 같은 걸 받은 게 있는데 거기 약정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부채 비율 같은 거 200% 넘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비율을 내가 위반해 가지고 대여자가 돈 빌려준 반대쪽에 뭐 은행기관 같은 사람 생각하면 되겠죠. 은행이 상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으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유동부채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 번만 봐달라라는 거죠. 원래는 즉시 상환이 가능하니까 유동인데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합의가 인정되면은 비유동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여기는 그 합의가 언제 발생했다고 써 있냐면 보고기간 후 발행 승인일 전,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정해 줄 거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보고기간 후 사건이 아니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지나서 합의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는 쉽죠? 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분류인데요. 항상 비유동입니다. 항상 비유동.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비유동 자산부채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추가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에 할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가끔 나오는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틀린 문장, 지문이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문제 2번에 재고자산의 계산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은요. 창고의 재고가 얼마다라는 실사재고에서 출발합니다. 창고에는 354만 원의 재고가 있는데 밑에 있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올바른 BS 재고로 수정해봐라 라는 내용이고, 통상 지금 최근 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재고자산에서 재고 수불부 오류 수정의 유형으로 꽤나 좀 어려운 계산 문제가 연속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 제시하는 자료에서 이걸 대충 읽으면 틀리게 되는 식으로 자료를 좀 구성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첫 번째 보니까 담보 제공이죠. 대안이 민국으로부터 차입을 50만 원 하고 차입금의 담보로 재고 자산을 제공하였다. 그럼 담보 제공을 하면은 재고의 통제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죠. 이건 여전히 대안의 재고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통 이렇게 담보 제공한 거는 우리 창고에 그대로 물리적으로 남아 있다. 창고에 존재하는데 회계적으로도 우리 재고니까 수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통 문제 자료를 제시했는데, 여기는 담보 제공해 하고 동시에 민국이라는 상대방 창고에 이전했다라고 물리적으로 지금 장소가 이전된 경우까지 자료를 좀 더 추가로 구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창고에는 이 60만 원어치 재고가 없는 건데 회계적으로는 우리 재고니까 이렇게 포함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60만 원 조정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겠죠? 보시면은 이 내가 원가 50만 원 상품을 6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도했으니까 창고에 없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기업이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우리 콜옵션을 보유하면요, 재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이거는 회계적으로 판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65만 원짜리를 70만 원이라는 고가에 재매입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가 재매입이라 차익 거래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래서 65만 원의 차익금과 기간 동안 5만 원의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차익 거래로 인식했다가 결국 이걸 만기까지 행사하지 않았고 12월 말에 소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말 이전에 소멸했는데 옵션이 소멸해버리면, 행사하지 않고 소멸해버리면 재매입을 안 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재매입하지 않았다는 거는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팔렸으니까 기말 재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할 사항이 없다. 그냥 재매입 약정만 보고 재매입 약정 판매 아니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재고 원가 더하거나 하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수익 기준서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12월 말 옵션이 소멸되었을 때 인식할 매출이 얼마냐, 이자까지 포함한 70만 원이다. 이런 건 이제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자료 보시면은 할부 판매입니다.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인도했는데 판매 대금은 매월 말일에 4개월에 걸쳐서 30만 원씩 4번에 걸쳐 인식한다. 그럼 이제 돈을 나눠 받으니까 할부 판매인데, 돈을 나눠 받는다고 재고가 나눠서 없어지는 거 아니죠? 재고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니까 인도하면 한 번에 돈을 받든 나눠서 받든 어쨌든 재고는 제거됩니다. 이거 판매된 거니까 재고자산 수정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는데 도착하지 않은 미착 상품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선적하면 출발하면 우리 재고죠. 그러면 기말 재고에 포함돼야 되는데 운송 중이니까 바다 위에 있으니까 창고에 없죠. 그럼 이렇게 더해 주시면 23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송품, 시험 삼아서 써보고 매입 의사 표시를 하면 판매됐다고 보는 건데, 여기는 내가 거래처에게 보냈지만 기말까지 매입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니까 안 팔렸죠. 안 팔렸으니까 우리 재고 맞는데, 다만 여기 그냥 10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더하시면 안 되겠죠. 10만 원은 판매가고 재고는 원가로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매출 총이익률이 40%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원가율은 60%다라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43만 원, 답은 5번이다라고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고자산의 계산 문제인데, 자, 문제 3번은 저가법을 고려했을 때 재고자산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즉 문제를 읽다가 이런 게 있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문제 유형별로 선제적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재고자산 항등식의 문제에서는 첫째로 기초평가 충당금의 존재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박스한 자료 마지막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죠. 비정상감모 손실만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나머지를 매출원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저기 지금 문제 3번에서 물어본 20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얼마인가라는 이 식의 어떤 항목들이 조정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설정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값이 얼마인가를 내가 필요한 계산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비정상감모 손실을 별도 비용으로 두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 매입 더한 판매 가능 재고에다가 비정상감모 손실의 기말 재고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매출원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료에서 지금 첫 두세 줄 정도에서 기초 재고는 평가 충당금 없이 55만 원이고 순 매입액은 240만 원이다라고 이 두 가지 항목은 바로 알려줬으니까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이 두 개다. 비정상감모 손실과 기말 재고의 장부 금액이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좁힐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연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비정상감모 손실이니까 감모를 파악해야 될 텐데요. 여긴 지금 네 종류의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장부 수량, 실제 수량이 있으니까 그 둘의 차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 재고부터 보시면 110개랑 90개 차이 20개고, 감모 손실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개당 900원. 똑같이 B 재고는 150개랑 120개 차이, 124개의 차이 26개가 감모 손실이고요. 한 개당 취득원가 1,000원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 상품을 보시면은 160개와 140개 차이 20개가 감모 수량이고요. 이에 대해서 취득원가 한 개당 800원, 이렇게가 전체 감모 손실이죠. D는 감모 수량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니까 문제 자료에서 감모 중에 40%가 비정상이다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40% 하시면 바로 비정상 감모 손실 뽑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24,000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동그라미 1번에 여기 비정상 감모 손실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24,000원이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기말 재고의 장부 금액, 즉 평가 손실에 대한 저가법까지 반영이 된 장부 금액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가법이니까 수량은 실제 수량, 단가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환산하시면 되는 거죠. A부터 해보시면은 A는 이제 감모 고려하면 실제 수량은 90개고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한 개당 800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요, 실제 수량은 124개고요. 둘 중에 작은 금액 비교해 보시면 1,000원이죠. 그러니까 항상 순실현 가능 가치가 아닙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여긴 취득원가가 더 작죠. C는 실제 수량 140개고요. 둘 중에 작은 금액 보시면 한 개당 700원에 해당해서 여기는 저가법 적용되는 항목이고, 마지막으로 D는요, 전체 150개의 실제 수량에 대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 1,000원이다.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함정이라고 부를 요소도 크게 없고요. 정리해 보시면은 기말 재고 자산 장부 금액은 44만 4,000원이다 라고 확인되고, 그러면 이 식을 전부 다 계산해 봤을 때 매출원가 248만 2,000원이다.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서요, 고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등등에 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부터 볼게요. 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1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처음 앞부분을 읽고서 문제의 주제,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보고 맨 밑에 물음을 보고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목표값이 무엇인가를 한 문제를 처음 읽는 3, 4초 안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이 문제 4번을 보니까 처음에 기계장치 재평가 모형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문제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2002년 단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결국 손익에 대한 계산을 하는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평가 모형 문제면, 그리고 유형자산 일반적인 문제면 마찬가지로 어떤 점들은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먼저 확인해야 되느냐,
먼저 잔존가치나 월할상각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1월 1일 취득했고 잔존가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 번째로는 재평가 잉여금을 사용하면서 대체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섯 번째 줄에 사용하는 동안 대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NI, OCI의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는 계산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 재평가 모형이면 매년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말이면 105만 원, 2년 말이면 78만 원짜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2002년도에는 10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27만 원만큼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합계도 마이너스 27만 원인 것만 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이리 먼저 좀 선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년 초에 120만 원의 유형자산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년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니까 20만 원 상각해서 기말에 상각 후에는 100만 원이 되는데, 자, 1년 말 처음 재평가하게 되면 공정가치 105만 원으로 평가하면서 5만 원 평가이익 생기고요. 처음 재평가하는 거니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재평가로 금액이 달라지면 이 105만 원이라는 새로운 금액을 기준으로 잔존 내용에서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새롭게 전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년 말에 84만 원까지 상각하는데 2년 말 공정가치가 78만 원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6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기존의 OCI 잔액은 OCI로, 나머지는 NI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문제 조건에서 5만 원을 사용하면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이 5만 원 중에 대체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유형자산 계산의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재평가 잉여금도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대체할 수 있죠. 지금 1년 말 기준 잔존 내용수가 5년이니까 5만 원을 5년에 나눠서 매년 만 원씩 대체한다. 그리고 이건 직접 대체니까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면 2년 말 재평가할 때는 만 원의 잔액 뺀 나머지 4만 원이 OCI 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6만 원이 4만 원과 2만 원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당기손익은 감가비까지 23만 원, 그리고 OCI는 여기 4만 원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좀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문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5번은요. 유형자산의 계산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일괄취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과 같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걸 일괄취득이라 부르고, 일괄취득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먼저 두 자산을 모두 사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건물 철거 안 할 것인지 건물 철거할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읽어보니까 철거 없이 둘 다 사용하기 위해라고 써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 구매 금액을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중간에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은 6대 4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6대 4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내가 구입대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100만 원은 지금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네 번째 줄에 1년도부터 매년 말 세 번씩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나중에 나눠주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장기니까 현재 가치 할인해서 미지급금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계산을 할 건데 다만 이 계산하기 전에, 계산을 들어가기 전에 아는 거 나왔으니까 계산하고 토지 쓰고 건물 쓰고 미지급금 쓰고 이런 거 하기를 전에 내가 뭘 계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목표값부터 잡아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계산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괄취득의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밑에 물음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물음은 뭘 물어보냐면 2년도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2년도 손익. 자, 그러면 2년도 당기손익인데 2년도 당기손익이 뭐가 생길 수 있느냐? 지금 이 유형자산은 전부 다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토지는 아무런 손익이 안 생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감가상각도 안 하죠. 손상도 없죠. 재평가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익이 발생하는 건 딱 두 개겠다. 건물과 미지급금이겠다. 건물에서 감가비, 그리고 미지급금에서 이자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걔네만 계산하는 거예요. 걔네만.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과 토지를 알려면은 이 300만 원 세 번 주는 미지급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현가 계수 다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미지급금의 금액은 8169600이라고 계산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부채라고 써볼게요. 1년 초에 8169900이라는 미지급금이 먼저 인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할인율인 5%로 매년 유효이자율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맨 처음에 지급한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9169600인데 이 중에서 토지와 건물에 이렇게 안분할 건데 물론 뭐 이거 계산 하나 더 한다고 크게 시간 빼진 않겠죠. 이 한 문제만 따지면.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애초에 아무 계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계산해봤자 손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건물에 대해서만 계산할 거고 그러면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을 40%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 금액의 40%니까 건물의 취득원가는 3667,840인데 여기서 이제 매년 감가비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2002년도의 감가비인데 여기서는 어차피 정해법으로 생각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첫 번째 줄에 5년의 잔존가치 정해법이라 써 있으니까 어차피 매년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매년 5년 동안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은 매년 발생하는 감가비는 733568이다라는 거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2년도 감가비다라는 것도 바로 알아냈죠. 그럼 이제 남은 거라고 미지급금이고요. 우리는 미지급금의 2002년 이자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1년 말 미지급금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한번 유효이자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년 말이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이 두 개를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1년 말 미지급금 잡아가지고 5% 이자 비용 이렇게 계산하셔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278904다. 이런 식으로 두 손익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인데 이렇게 어떤 한 문제를 풀 때에도 딱 필요한 것만 계산에 들어가야 이런 문제가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한 8문제, 10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것이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여기도 잡고 토지를 쓰고 건물도 1년 초, 1년 말, 2년 말 한 번 더 하고 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뒤로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요. 투자부동산의 계정 대체 문제입니다. 투자부동산 계정 대체, 투자부동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 주제가 나오죠. 그랬을 때는 이 투자부동산에 어떤 모형이 적용되냐. 대부분 시험 문제면 공정가치 모형 적용해서 차익이 생기게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익이 생길 때 손익은 다 단기 손익인데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과는 유튜브의 상황에서만 재평가 회계 처리를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경우인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 문제 6번 보시면 1년 초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건물 취득했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유형자산으로 취득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 적용한다 써 있으니까 감가상각만 하게 될 거고요. 10년에 정해법이니까 매년 10만 원씩 상각을 20만 원씩 상각을 하겠죠. 자, 근데 언제 용도 변경을 했냐면 2002년 4월 1일에 임대 목적으로 용도 변경했으니까 그날 계정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은 1년 말까지 이렇게 상각해서 180만 원. 그리고 3개월치 감가상각도 해줘야 되죠. 사실 정해법이기 때문에 한 번에 4월 1일까지 상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에서 2002년도 단기순이익이라고 2년도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1년만 한 번 나누고 갔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생각해서 대체 직전의 유형자산은 175만 원인데 항상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그날의 공정가치로 대체하는 거니까 4월 1일 공정가치 180만 원으로 이렇게 투자부동산 대체를 해야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5만 원 차익이 생기는데 원래는 단기순이익이지만 지금 이 대체가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가는 유튜브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 회계 처리를 준용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계산을 하는 거고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 없이 평가만 하는 거죠. 그러면 2년 말에는 173만 원에 대해서 평가해서 둘의 차에 7만 원 손실 잡으면 되는데 여기를 재평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재평가를 질질 끌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4월 1일 대체하는 날만 재평가 회계 처리하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단기손익으로 평가손익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앞선 감가비 3개월치랑 여기 평가손실 그래서 합쳐서 12만 원이다.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계산인데 자, 문제 7번은 어떤 거냐? 정보보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만 정보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이 차입했을 때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이 차입금 안에 일부 정보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보시면
자, 1년 초 100만 원 차입했고요. 그래서 설비 자산이란 유형 자산을 취득했는데 쭉 내려가서 뭘 물어봤냐? 2년 말 장부 금액 물어봤습니다. 어떤 장부 금액이냐면 유형 자산인 설비 자산의 장부 금액과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부채 장부 금액인 거죠. 그러면 저 2년 말에 이 유형 자산과 차입금이라는 부채 장부 금액이라는 것만 우리가 잘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는가? 즉 필요한 것만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맨 처음 내가 구매한 유형 자산 취득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 유형자산 안에는 정보보조금이란 차감 계정도 포함되어 있고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럼 이제 저 차입금의 현재 가치, 그게 이제 공정가치니까 그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차입금은 3년 만기 원금 100만 원에 이자 3만 원이라 이자 3만 원이고 시장이자 6%로 할인해 보시면 1년 초에 919790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초 정부 보조금이 아닌 차입금에 대한 금융부채 금액이고요. 100만 원 중에 나머지 80210만큼이 정부 보조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자산 취득을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유형자산이 이제 2년 말까지 감가상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10년의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아까 OCI 대체랑 똑같은데 유형자산을 정액법으로 하면 보조금도 정액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자산차감법이니까 어차피 이 둘이 순액으로 표기가 된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둘이 합쳐서 919790이라는 이 순액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10년치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2년 말 금액이니까 여기는 10분의 1씩 없어졌으니까 10분의 8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의 10분의 8이 2년 말 장부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73583이다 라고 바로 답하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 부채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제 매년 6%를 유효이자 회계 처리를 할 텐데 여기 앞에서 두 번 밀고 가시지 않겠죠 설마. 3년 말 금액을 땡겨도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말이면은 3년 말에 103만 원을 그냥 6%로 할인하시는 게 2년 말 차입금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971676이다. 단수 차이 같은 거 나도 답 고르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계산들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유형자산 2년치 감가상각 다 잡고 보조금 또 다 하고 부채는 또 유효이자 다 하고 하면 계속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게 쌓이면서 뒤에서 이 문제가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몇 개를 손을 대느냐 못 대느냐, 긴 지문의 문제를 내가 꼼꼼히 읽느냐 아니면은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읽어야 하느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 계속 넘어가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은 자본화 차입원가 문제입니다. 그럼 자본화 차입원가 문제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화 기간이 특정 차입금과 엇나가지는 않는가. 1차에서는 보통 거의 다 겹치는 식으로 문제를 제시하죠. 여기도 200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특정 차입금 A가 그 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물론 2002년도에 6월 말까지만 존재하지만, 그 다음에 일시 운용 수익 같은 존재도 또는 정보보조금 같은 존재도 확인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문제가 그러한데, 자, 여기 물음을 보니까 2년도 차입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안 시켜도 이게 1년도 차입원가를 포함하는지, 연평균 지출액에 전기에 자본한 차입원가를 포함하는지 단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9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9번으로. 즉 8번을 풀 수 있습니다. 8번은 계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2년치 차입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현금 흐름표인데 영수년까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나, 이렇게 계산량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은 실전에서 넘어가고 나서 남는 시간에 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에 좀 급하게 푸느라 계산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계산 실수해서 열심히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여기서 이미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들이는 시간으로 뒤에서 두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연습을 하실 때는 뭘 연습하는 거냐? 이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 없이 시간 배분을 해서 보자마자 처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손대서 점수를 득점하는 그런 훈련을 모의고사 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8번에 봤을 때 2년치를 다 계산해야 된다. 보자마자 9번으로 넘어가든가 해야 되는 것이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해보면요.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이고요.
특정 차입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특정 차입금은 4월 1일부터 65만 원 8% 차입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 직접 계산해 주게 됩니다. 다만 일시 운용 수익이 있으면 고려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중간에 표 밑에 있죠. 이 중에 5만 원을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이 동안 8%의 이자 수익에 발생하는 일시 운용 수익에 예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시 운용 수익 빼주면 될 거고요. 어쨌든 둘다 8%니까 묶어도 되겠죠. 자, 어쨌든 계산해 보시면은 순액으로 3만 8천 원이 다 계산됩니다. 여기에 계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이고요. 일반 차입금은 간접적으로 계산하니까 연평균 지출액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 계산하셔야 되는데 BC 둘 다 2001년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연평균 지출액 계산하실 때 이제 공사비부터 적격자산 지출액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4월 1일 50만 원, 9월 1일 60만 원 계산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4월 1일자 지출액은 9개월, 그리고 6월 1일자, 9월 1일자 지출액은 4개월 이렇게 월할 계산 먼저 고려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지출액 차감할 건데 아까 위에서 계산한 여기에서의 일수만 추가로 고려하면 되겠죠. 9개월 동안 65만 원 차입했는데 그 중에서 5만 원은 이렇게 3개월 동안 내가 일시운용 수익에 넣어놨었다. 그래서 이 계산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전부 10만 원을 일반 차입금에서 우리가 지출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인 자본화 이자율을 볼 건데 여기는 회계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사기간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몇 개월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B는 1월 1일부터 존재했으니까 12개월 적수 다 고려해서 95만 원, C는 2001년 4월부터 차입했으니까 9개월치 월할 해줘야 되죠. 그러면 64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의 이자율에 따라 B는 9%, C는 10%만큼 이자 비용 발생하고요. 그러면 B는 85,500원, C는 64,500원만큼이 발생한 이자 비용이 되는데 그러면 자본화 이자율, 평균 이자율이라는 건 이걸 합산했을 때 이자율이죠. 그랬을 때 이 BC의 차입금 합계액과 이자 비용의 합계액을 나눴을 때 이게 얼마냐라는 거고 이런 계산을 하실 때 문제에서 이제 어디까지 반올림하라고 단서를 주는데 여기는 마지막 두 줄에 보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반영해 보시면 9.40%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지금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 차입금의 합계액과 사실 이 잔액을 비교하셔서 한도에 걸리는지를 따질 수도 있는데 차입금의 합계보다 내가 연평균 지출액이 더 작기 때문에 절대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 159만 5천 원보다 이 금액이 더 크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실제 이자 비용 15만 원을 답으로 작성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도에 걸리지 않으니까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9,400원이다.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앞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일반과 특정의 차입금, 자본화 금액 다 합쳐보시면 2001년도에는 47,400원이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2002년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결국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2002년도에는 9월 말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A는 6월 말까지만 차입이 이루어졌고 상환했기 때문에 6개월만 계산하게 되고요. 그러면 먼저 특정 차입금은 26,000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반 차입금 계산하기 위해서 연평균 지출액 확인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단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 2002년도에 차입원가 계산하실 때에는 1년도 연평균 지출액, 그 1년도 공사비 50만 원, 60만 원, 110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작년에 차입원가 자본화한 금액이 47,400원을 포함한 금액이 연초부터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10만 원에다가 저 금액까지 합하니까 114만 7천 원이라는 금액, 114만 7,400원이라는 금액에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공사기간 동안 지금 9월 말에 끝났으니까 9개월간 연평균 지출액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문제 단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 전기 이전에 자본한 차입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여기서 47,000원 포함 없이 11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1년도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걸 포함해야 되니까 계산량이 좀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계산 마저 해보시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지출한 공사비가 2월 1일자 90만 원이니까 8개월치, 마지막으로 7월 1일자에 지출한 70만 원이니까 3개월치 고려해서 적격자산 지출액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특정 차입금 65만 원 6개월간 차입한 거 차감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연평균 지출액 환산량을 연평균 지출액 계산을 해보시면은 적격자산 지출액은 164만 5,550원, 여기서 특정 차입금을 차감했을 때는 131만 550원이라고 계산됩니다. 131만 550원. 자, 그 다음은 우리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 자본화 이자율을 볼 건데요. B를 보니까 2002년 9월 30일에 상환했으니 9개월치 적수를 고려하게 되죠. 그러면은 71만 2,500원이고 C는 2002년도 12월 말에 상환했으니까 우리가 12개월치 다 고려할 수 있죠. 그러면 86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각각에서 9%, 10%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은 B에서는 64,125, C에서는 86,000원 이자 비용 발생하고 금액의 합계를 해보시면 차입금은 1572500이라고 잔액이 확인되고요. 이 잔액과 이 잔액을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차입금 잔액이 더 많아서 여기도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먼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의 합계를 해보면 150125인데 그럼 이제 둘에 비교했을 때 소수점 고려해서 반올림을 해보시면 2002년도에는 9.55%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계산 마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연평균 지출액은 이렇게 1310550인데 여기다가 9.55%라고 이자율, 자본화 이자율 고려한 게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원가고 그다음 자본화 차입 원가 계산해 보시면 125158이다라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정 차입금 26,000원과 합산한 금액이 답안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151158이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거를 내가 정말 빨리 푼다고 하더라도 한 2분, 3분, 4분까지도 좀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넘기고 먼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9번에 다시 말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보니까 개념체계 말문제입니다. 개념체계는 뭐 워낙 매년 한 문제씩은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에 해당하고 사실 이제 그게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앞에 맨 먼저 봤던 문제 1번처럼 재무제표 표시에서 또 한 문제 나오거나 하게 되는데 여기는 각각 한 문제씩 올해 이제 두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문제 9번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건 쉽죠. 오른쪽에 5번입니다. 5번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대해서 이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모든 정보 이용자가 두루두루 이용한다라고 해서 일반 목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 담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죠. 이거 제가 어제 기본 강의 때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본반에서. 자, 여기 5번의 내용을 보니까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게 틀렸죠. 즉 어떤 시가총액과 같은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기업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목적의 금액이 아니다. 재무제표에 자산총액이 뭐 200억이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200억인 거 아니죠. 그래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거 아닌데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은 된다. 재무제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뭐 FCFF 같은 거 뽑아가지고 기업 가치 산정하는 기본이 되니까 그거의 근거 자료가 되니까 로우 데이터가 되니까 이 문장이 어떤 맥락인지를 좀 기억할 필요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자, 문제 10번 무형자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전에 23년도도 그렇고 말문제가 좀 어려웠던 해들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상대적으로 말문제가 특히 중급회계 말문제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문제 10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거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대해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는 법적 권리에서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게 저작권, 특허권, 뭐 산업재산권, 상표권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 다른 방식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법적 집행 가능성이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 방법만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공개 원천 기술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특허권을 등록해서 나중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싫은 회사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등록하지 않고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문제 11번인데요. 자, 문제 11번 자본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아까 앞선 고정자산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딱 필요한 것만 계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를 따지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하게 되어서 시간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1년도에 자본 총계와 이익잉여금 이 두 가지 계정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초의 자본 총계 100만 원, 이익잉여금 32만 원인데 기말에는 얼마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변했냐라는 걸 여러분이 결국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먼저 자본 총계부터 볼 거고, 우리 아시다시피 자본 총계는요,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 거래로 변동한 부분과 그 중에서 포괄이익 거래로 변동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자본 문제는 대체로 포괄이익 거래로 인한 변동은 굉장히 쉽게 알려줍니다. 여기 지금 박스의 맨 마지막 줄에 총 포괄이익은 30만 원이다라고 이건 그냥 알려줬죠. 결국에 이 자본 총계를 계산할 때 키는 이 자본 거래를 얼마나 빠르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자본 거래에서 자본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자본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죠. 순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거래, 그렇지 않은 자본 거래, 이런 것들 수업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 했었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자료 보시면, 자, 주총 정기주총 결의 사항인데요. 여기서 뭐만 순자산 변동이 있냐? 현금 배당만 변동이 있잖아요. 현금이라는 순자산이 10만 원 감소한다만 변동이 있지, 주식 배당, 적립 이런 거 전부 아무 변동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는 이거 자본 거래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손익과 관련된 포괄이익 거래고, 이따가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때는 이 구분이 필요하죠. 즉, 이따가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알아야 되니까 거기 계산할 때는 이제 이 안에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OCI가 얼마를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해본다면, 먼저 두 번째 자료에 FVOCI 평가 손실, OCI 손실 3만 원 생겼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5만 원, OCI 평가 이익이 5만 원 생겼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타 포괄 이익 OCI가 포괄 손익 계산서에 2만 원이란 얘기고, 둘이 합쳐 30만 원이니까 당기 손익은 28만 원이다는 일단 이익잉여금에서 계산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계산이 필요 없죠. 즉, 그 다음 자료인 자기 주식의 재발행 처분이죠.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이거 취득원가 5만 원, 처분이 4만 5천 원이라서 뭐 처분 손실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처분하면 현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란 순자산 증가 4만 5천 원을 그냥 바로 반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정리해 보면은 자본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은 5만 5천 원 감소니까 총 자본은 둘이 합쳐서 24만 5천 원 늘어났다. 그럼 124만 5천 원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 순자산 변동으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빠르게 계산하고 바로 여기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이익잉여금인데요. 이익잉여금 지금 기초에 32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이것도 좀 비슷한데, 이익잉여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익잉여금의 변동만 찾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자료 정기주총 자료에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렇게 배당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만, 여기서 이익준비금의 적립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거 설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잖아요.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자료다. 그래서 자본거래로 인해서 변동하는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배당 2개 20만 원만 있고요. 여기다가 위에서 우리가 알아낸 당기순이익 28만 원 더하면 그게 이익잉여금이죠. 답은 4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제 12번에 매출채권 팩토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은 금융자산 내용 중에서 매출채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매출채권 양도가 있을 때에는 이자가 달려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거 먼저 파악과, 그 다음에 이제 제거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제일 먼저 할인료부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할인료라는 거 뭐 현재 가치 할인할 때 할인이 아니죠. 은행의 수수료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령하는 현금이 이 채권의 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할인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채권의 금액에 할인료를 곱하면 돼요. 다만 이 채권은 받으러움이고, 그리고 이자가 달려 있으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권의 만기 금액을 산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표시이자 10%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40만 원이 10%니까 24만 원이 1년치 이자인데, 이 채권 자체가 만기가 1년이 아니잖아요. 10월 1일부터 1월 말까지니까 4개월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4개월, 24만 원이라는 12개월치 중에 4개월이니까 월월 계산해 보시면 이자가 8만 원이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할인료든 현금이든 이 8만 원 포함한 금액에서 계산하시는 거죠. 이 정도 산식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료, 은행의 할인료 수수료율 15%라고 했고요. 이제 수업에서 제가 중요하게 부분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이게 취득일부터 만기가 아니라 양도일부터 만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월 말이 아니라 은행에게 넘긴 12월 1일부터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달이다. 이렇게 12분의 2라고 조정하셔야 되고 계산해 보시면 할인료는 62,000원이라 계산됩니다. 그러면 수령한 현금은 이 채권 만기 금액에서 이 할인료만큼 수수료 떼고 우리가 수령하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2418000인데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걸 실제로 양도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요. 여기서 처분 손실이랑 이자 수익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중간에 양도하게 되면 제거하는 날까지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물어봤습니까?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만큼의 현금과 그리고 240만 원이라는 채권이라는 금융자산 이게 없어지는 게 두 가지가 순자산 전부의 변동의 전부죠. 두 개밖에 변하는 게 없으니까 둘의 차이 18,000원이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겠죠. 이걸 다 나눠가면서 계산하면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 자, 뒤에 있는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은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FVOCI 채무상품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FVOCI 채무상품 문제 치고 이것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다만 이따 보겠지만 이 단서를 제대로 읽어야 항상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이런 문제들에서 점수가 나가지 않겠죠. 내가 백날 지역적인 거 공부해봤자 이런 거 틀렸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먼저 정확히 맞추고 그리고 이제 범위도 넓히고 해야 올바른 순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시면은 내가 민국이 발행한 채권 3년 만기의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해 FVOCI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물어봤는가 그거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보니까 뭐 1년도, 2년도 공정가치 그리고 3년초 처분까지 알려줬는데 이런 자료가 다 필요하냐 항상 물어보는 거에 답하시는 것이죠. 읽어보니까 두 개를 물어봤는데 2002년에 이자 수익 그러니까 2002년도 이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하나 자 그다음에 2년 말 재무상태표의 FVOCI 평가손익이니까 2년 말 공정가치하고 상각후원가를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의 누적액이냐 포괄손익계산서의 발생액이냐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발생액으로 해서 틀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사수익부터 계산해 보시면요 계산하면 되겠죠. 1년 초 발행금액 유효이자 12%로 환산해 보시면 95198이라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상각후원가하고 당기손익이 모두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자 수익을 잡아 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1년 말에는 9662가 되고요. 결국 처음 물음에 해당하는 12%의 이자 2년도의 이자 수익은 저기서 12% 곱한 금액이 될 겁니다. 곱해 보시면은 이자 수익은 11595다. 이렇게 바로 계산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유효이자 회계 처리 2년 말까지 하게 됐으면 2년 말에는 98217인데요. 자, 2년 말에 공정가치 평가했을 때 누적액을 물어봤으니까 2년 말 공정가치 98,000원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가치가 217원 더 낮죠? 이게 물음 두 번째 217원 손실이다.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지.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여기서 뭐 1년 말 공정가치 줬으니까 이거 계산해보고 또 이거 뭐 3년 초에 처분했으니까 처분손익 계산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게 쌓인다라고 계속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뒤에 있는 문제들 얼마나 여유 있게 풀 수 있는지가 갈라지는데 그게 일단 1차 시험의 키다. 그게 일단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뭐 딴 걸 늘리든가 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중급회계 문제 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문제 14번부터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